사망 신고를 하러 가면요, 옆에 이런 게 써 있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신청하세요. 근데 그걸 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부모님의 부동산 보유 현황, 예금, 보험, 대출, 자동차 이런 것들의 명세가 떠요. 근데 이 명세지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가 또 방문을 해야 돼. 경기도 외곽에 대형 카페가 늘어나는 이유가 탈세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탈세는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비슷하지만 다른 절세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머리를 좀 써서 세금을 줄이는 거. 저는 그거를 이제 절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외곽에 있는 그 대형 베이커리, 저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보고 이제 부럽죠. 왜냐? 엄청 커요. 땅이 넓고요. 건물이 엄청 예쁘면서 커요. 과연 저는 그런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하죠. 저거는 과연 그 집안에 나이 드신 아버님 걸까? 자녀 내지는 손자의 것일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제가 상속세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저게 엄청 비싸면요, 가치가 오를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와, 세금. 아니, 이분은 아파트도 갖고 있고 거기에 토지에 건물까지 있다면 재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 다음에 저 세금은 어떻게 낼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많은 세무사님들께서 가업상속공제를 권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업상속공제가 뭘까요? 그것도 인제 가업인 거죠. 그 가업을, 베이커리 카페 운영을 다음에 자녀가 대표가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식으로 취업을 해서 그걸 이어받으면 고용을 유지하라고 해서 납세를 어느 정도 안 하는 거. 수백억까지 인제 공제를 해 줘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바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인데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요건을 잠깐 보시면요. 수증자, 증여받는 자가 18세 이상이면 돼요. 또 증여하는 사람이 60세 이상이면 돼요. 부모로부터 뭘 증여받냐면 부동산을 증여받는 게 아니에요. 현금을 증여받아야 돼. 현금을 증여받고 2년 이내에 창업을 한다. 그래서 창업자금으로 다 써야 돼. 그럼 이거 다 썼는지 우리가 사후 관리도 하고요. 그러면서 특례 신청을 한다. 특례 신청을 하면 50억 원까지, 일반적으로 50억 원까지 특례를 주는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특례 요건만 맞는다면 5억 원을 공제해 준다. 그럼 얼마죠? 45억 원이잖아요. 45억 원에 세율이 원래는 45억 원이면요, 증여세 세율 50%예요. 물론 4억 6천을 빼주지만 45억 원에 10%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4억 5천만. 50억을 증여받고 4억 5천을 세금으로 낸다면 남는 돈이 45억 5천. 이게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돈으로 베이커리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제 하도 베이커리 카페 얘기가 많으니까 예로 드는 거예요. 되는 업종이 다양해요. 안 되는 업종도 많지만 땅을 사죠. 거기에 건물을 짓죠. 직원을 채용하고요. 장사가 잘 되면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소득이 생겨요. 물론 장사 안 되는데도 좀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녀가 거기서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돈도 좀 벌고, 이 베이커리 카페의 핵심은 땅의 가치가 오르고 건물의 가치가 오른다는 거죠. 이게 50억에 샀던 이 토지하고 건물이 예를 들면 100억이 넘게 된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다음에 그러던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면 무조건 상속 재산의 가산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상속 재산의 가산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너무나 큰 특권이에요. 따라서 10년이 아닌 30년 후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이 50억은 상속 재산의 가산이 돼요. 그러나 아까 낸 4억 5천은 빼준다. 그럼 여기서 얻는 이익이 뭐냐? 어차피 다 세금 낼 거 냈네. 그게 아니죠. 50억 원에 샀던 그 토지랑 건물이 100억, 200억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금액은 그냥 50억이죠. 따라서 부모님의 기대 여명이 좀 많고 우리 자녀분이 무슨 사업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다행히 부모님에게 현금적인 여유가 좀 있다면 이러한 창업자금 증여세 가세특례를 적절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업종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요. 당연히 세무사님하고 상의한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받은 집을 매도 후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상속을 받고 또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다. 뭐 이런 경우는 사실 상당히 되게 많은데 아마 물어보는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부동산을 10억 원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그 부동산을 팔았는데 세금이 추가로 또 나오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가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에게는 아파트가 아니고요. 10억 원짜리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이 10억이 뭐냐면 기준시가예요. 근데 이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10억이지만 사실은 15억 원짜리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이 재산 말고 다른 재산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 단독주택을 10억 원으로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한 1년 후에 자녀들이 그걸 15억 원에 팔았는데 상속인은 5명이죠. 20%씩 해서 추가 세금 5억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 한 1억 원 정도를 내고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왔다? 어떤 고지서가 날라왔냐면 양도세 고지서가 아니라 상속세 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다는 거죠. 왜 날라와요? 신고 다 했잖아요. 우리가 기준시가 10억 원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서 했는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그 6개월 안에 매매가 이루어지면요.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다시 평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10억 원에 평가한 게 15억 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올라가면서 세율도 올라가고 상속세 추가세액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아까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6개월 벗어나잖아요.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즉 상속 개시일로부터 약 15개월 이내에 그러한 거래가 있다면 감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가격도 상속재산 평가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억으로 신고한 게 15억 원으로 5억 원이 올라가면서 상속세가 한 2억 원 정도 추가로 나온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죠? 아니 15억으로 취득가액이 올라갔으니까 취득한 거 15억에 팔았으니까 양도 차익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상속세는 비록 10억에서 15억으로 올라가면서 2억 원이 추가 과세가 됐지만 그 상속가액이 상속인들이 다음에 팔 때 취득가액이 되는데 이미 15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아까 양도세 제가 1억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미리 낸 그 1억 원은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으로 자녀에게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팔았는데 거기서 큰 현금이 생겼는데 그 돈을 그냥 주면 안 된다. 이제 이 얘기 같은데 세무서에서는요. 이제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볼 때가 있어요. 나이가 한 70대 뭐 이런 어르신이 5억 원에 산 어떤 아파트나 건물 이런 것들을 50억 원에 딱 팔고 그때쯤 되면 뭐냐면요. 그분도 드디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동안 내가 왜 증여를 안 했을까? 이제 70대에서 80대 초반쯤 되면 뒤늦게 이제 후회가 밀려와요. 이거 팔아서 우리 자녀들한테 좀 줘야겠다. 그러면 누가 옆에서 얘기하죠. 아니 그거 세무서에서 일일이 확인 안 한다는데 그냥 자녀들한테 조용히 나눠줘. 사용증을 쓰고 나눠주든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툭툭 줬다. 근데 세무서에서 양도시에도 그걸 관심 가질 수 있어요. 과연 이렇게 많은 현금이 확보됐다. 50억 원에 팔았는데 양도세를 10억 원 냈다고 생각할게요. 현금 40억 원을 드디어 확보하셨어요. 양도세 신고를 담당하는 그분이 자녀들의 어떤 부동산 취득이나 이런 것들을 한 2, 3년을 후에 볼 수 있죠. 이걸 팔아서 혹시 자녀들한테 쓰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그냥 수동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분이 만약에 10년 이내에 돌아가신다고 100만 원 안 되는 것도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송금한 것들은 그냥 눈에 너무 보여요. 그런 것들 그 돈으로 자녀들이 부동산 취득하기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즉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해서 현금이 확보가 되면 세무서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사람의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돈을 자녀에게만 주는 거 그건 좀 위험하죠. 그래서 신고를 하든 안 하든 나눠야 돼요. 자녀와 사위, 며느리, 손자녀 이렇게 나누어서 증여세 신고하는 게 맞죠.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 그래야 그 돈으로 당당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취득한 그 부동산 증여세는 비록 냈지만 부모님처럼 또 10억에 산 게 20억, 30억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 내는 증여세 저도 뭐 아깝고 모두가 아깝지만 그렇게 고액의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가 된다면 그럴 땐 더 주목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증여세 신고를 좀 나눠서 해서 양성화하는 게 그게 돈 버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자녀는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정말 슬픈 일이죠. 저도 이제 한번 경험해 본 일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뭐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좀 깨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현실적인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사망신고를 할 땐 뭐를 갖고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사망신고를 하러 가면요. 옆에 이런 게 써 있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신청하세요. 그러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지자체에 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부모님의 부동산 보유 현황, 예금, 보험, 대출, 자동차 이런 것들의 명세가 떠요. 근데 이 명세지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가 또 방문을 해야 돼.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에 가서 돌아가신 날 현재, 그러니까 조회하는 날 현재가 아니라 돌아가신 날 현재의 예금 잔액, 그다음에 주식 잔고 보유 명세를 발급받고요. 예금 같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치의 예금 거래 명세를 발급받아야 되죠. 제가 은행 가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가면요, 뭐 1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자료를 받을 때 우리가 종이로 출력하는 것보다는 엑셀로 그 명세를 다운받는 게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은 부동산이라든가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 게 우리 모두의 세금을 낮추는 일인지, 상속인 간에 나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유언이 없다라는 거는요. 유언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돌아가시면 이 재산 분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분배할 때도 어떻게 나누는지도 우리가 세금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세무사죠. 가까운 세무사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형제들끼리 A 세무사, B 세무사 따로따로 다니는 게 아니라 모든 상속인들이 같이 세무사님하고 상의를 하고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서로 시간을 아낄 수 있다. 근데요, 제가 보면 이렇게 이제 재산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단 한 명이라도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 취득 등기가 늦어져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맘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취득 등기는 늦어도 되는데 취득세는 제때 내야 돼요. 안 내면 그거 신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가 이것도 20%예요. 그래서 설령 어떤 분이 협조를 안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끼리라도 취득세는 내야 된다. 그리고 등기는 좀 늦어지더라도 그래야 우리 집안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서로 잘 협조해서 빨리 등기 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유산을 자녀에게 현명하게 이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하고 제가 세무사로 개업한 지 이제 딱 만 2년이 됐거든요. 근데 만 2년 동안 상속세 신고도 굉장히 많이 했고 상담을 500건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500건을 상담하면서 그렇게 이제 상속인들 간에 굉장히 막 유쾌한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저는 상당히 좀 유쾌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막 웃으면 그중에 한 명 정도는 인상을 쓰고 있어. 즉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리고 어떤 경우냐면 근데 똑같이 나누자고 이제 얘기를 해요. 어떤 상속인들끼리. 그러면 그중에 한 명은 야, 너는 예전에 더 받았잖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왜 똑같이 나눠요? 나는 부모님한테 잘했는데 나는 뭐 돈도 나 때문에 별로 돈 쓴 것도 없으니까 내가 더 받아야 된다. 이런 미세한 조정 때문에 감정 싸움이 벌어진다. 형제끼리 이런 걸로 틀어지면 정말 저 같으면 이 다음에 내 자녀들이 이것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정말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소송 안 가면 다행이죠. 소송 가고 또 뭐 고발도 하고요. 이런 일들 좀 보면서 항상 저는 씁쓸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위에 사람이 있지 사람 위에 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게 돈을 남길 때는 아마 이 꼴을 보려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제가 뭐 너무 주제 넘는 얘기긴 한데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일단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을 받고 그게 뭐 공증까지 받아놓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상속인들이 그 유언, 공증까지 받은 그 유언을 집행하면 상속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 떨어진다고 보고요. 물론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요. 유럽은 만한 소송 같은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재산을 분배를 해서 미리 유언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요. 유언도 유언이지만 조금 더 건강할 때, 유언도요. 건강할 때 하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면 유언할 힘도 없고 중심이 흔들리죠. 근데 좀 더 건강할 때 사전 증여를 꾸준히 하는 게 좋다. 자, 유언을 하게 되면 이때는 조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게 없는데 사전 증여를 통해서 예를 들면 기대 수명이 90이다. 그러면 늦어도 70세 이전부터는 시작해야 돼. 70세에 한 번, 80세에 한 번. 근데 사랑하는 자녀에 너무 국한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그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게 나눠서 사전 증여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무조건 좋은 방법이다. 나는 상속세가 조금 머리 아픈 사람이다. 무조건 사전 증여를 생각하시는 게 돈 버는 겁니다. 나 죽고 10년 이내 거는 어차피 합산되니까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상속세 절감되는 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사전 증여를 하고 설령 10년 이내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요. 상전 증여 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합산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2배가 또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았을 때의 가격 그걸로 사전 증여를 통해서 그 금액을 확정 지어 놓는 효과가 있고요. 만약에 9년 몇 개월 있다 돌아가셨다. 근데 상속인은 10년이지만 상속인 외의자는 몇 년이다? 5년이다. 즉 5년 3개월 있다 돌아가셨는데요. 자녀도 있지만 우리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거든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한 건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만 지나면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요것 때문에도 사실 사전 증여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세금 없이 돈 주고받는 기술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국세청 22년 근무하고 세무사로서의 2년, 총 24년 넘게 세무 관련 업계에 일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요. 사람들은 모두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 그리고 질문의 요지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고 싶어요. 이게 거의 한 90%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종국적인 목적은 세금 없이 자녀에게 돈 주고 싶다는 건데요. 자,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가 찾다 보니까 이 대답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유형이 있구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과 내가 제시하는 이 솔루션이 거의 어느 테두리 안에 있음을 발견했고 제가 더 늦기 전에 이거를 좀 책으로 써서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담았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부동산, 재테크 이런 것들 통해서 돈 많이 버실 것 같은데 현명하게 절세하는 법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힘 닿는 대로 또 답글 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